아니, 현우님, 심하게 발렸다는 소문이. 와우! 달순의 라이브! 완전히 발린 거죠? 네, 네, 너무 발리는 거 아닙니까? 네, 발리는 걸 계속. 네. 아이, 정말. 이거 못 따라. 이 정도 차이면, 이게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큰 거고. 네. 아, 이걸 또 패노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데서, 커뮤니티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각종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승부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또 냈다며요.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분이 그냥 계속. 네네, 매 라운드마다 해주셔서. 제 아이디를 못 봤네. 제가 2위입니다. 네, 제가 2위입니다. 52.1%. 이 정도면 거의 뭐, 저는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데, 네. 우리 패너님 어딨나? 중위권에 있습니다. 아이고, 유로파리기도 힘드네. 아스날. 뭐요? 위험한 얘기 하시네. 예. 뭐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나머지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이, 너무들 하시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토요일 경기, 부산과 광주. 네.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 2부에서 승격한 팀들 간의 맞대결. 네. 이 두 팀은 뭐 만날 때마다 네. 늘 재미있는 경기를 하니까. 맞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건 확실하고, 일단 부산은 최근 리그에서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 잘하고 정도로 있죠. 이제 잘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좀 궤도에 올라온 상황인데, 시즌 초반에는 저 부산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병호가 있다가 또 안 되니까 누구도 바꿔봤다가 그렇죠. 계속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써놓은 것만 해도 한 7명 선수인데, 저 선수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네네네. 자리를 잡아보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여름에 떠난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김승준 선수가 이제 임대로 영입이 돼서 이제 뛰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측면 공격 자리는 조금 이제 힘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측면에 좀 공격이 쏠릴 수밖에 없고. 약간 비대칭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준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좀 침투해서 좀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플레이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측면적으로 밀려나가는 경향이 좀 강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권혁규 선수의 출전, 이제 전방 배치. 지난번도 한번 권혁규 선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권혁규 선수의 전방 배치가 저 이동준 선수의 플레이도 살려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죠. 권혁규 선수가 왼쪽으로 뭐 침투해주는 상황도 많고, 이동준 선수와 자리를 바꿔주는 상황도 많고, 그리고 또 권혁규 선수가 전방 배치됐을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정엽 선수의 이제 플레이가 살아났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정엽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떨어뜨려주는 볼을 권혁규가 받거나, 아니면 권혁규가 전방에 있으니까 이정엽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제 뭐 이정엽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제 권혁규 선수가 받아서 이제 슈팅으로 이어간다던가, 아니면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역습 상황에서 권혁규가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이정엽이 오른쪽으로 막 달려나갈 때 이동준 선수가 중앙에서도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많이 벌려주네, 권혁규 그쵸. 선수가.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이동준 선수가 측면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 그 부분이 이제 부산에겐 가장 큰 지금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좋습니다. 광주를 보시면 패스 횟수가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와, 꼴찌네. 근데 꼴찌 중에서도 뭐 오, 서울보다 그냥 꼴찌가 아니네. 그쵸. 압도적 꼴찌네. 압도적인 꼴찌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광주 박진석 감독 전술 생각하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뛰어나죠. 뛰어나고 네. 신기하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점유율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공격 전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 부분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펠리페를 중심으로 펠리페가 볼을 받아주고 소유해줄 때 네. 오른쪽 왼쪽에서 엄원상 윌리안 뛰어들어가고, 이제 미드필더 여름 선수가 이곳저곳 뛰어들어가면서 이제 공간 만들어주고, 이런 패턴이 광주에겐 가장 큰 아무래도 공격 무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부산과 광주가 아무래도 스피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부산은 재밌겠다. 이동준 선수의 이제 활용,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펠리페를 중심으로 한 저 빠른 공격 패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어때?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요새 너무 발리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라운드 힘을 좀 뺄게요. 아닙니다. 길게 갑시다 우리. 괜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겼는데 빠져나가실 구멍이 생기시니까. 자, 좋아요. 전략을 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부산!
자, 상주와 대구. 네. 아, 이거 재밌겠네요. 예. 근데 이제 상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수비 밸런스를 잘 맞춰놓고 네. 아무래도 이제 맨 밑에 글씨 보시면 12득점. 네. 그래서 득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거죠, 사실. 그런데 실점이 11실점이라서 3위. 하여튼 그 순위 높으려면 수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K리그 11경기 중에서 다득점이 되었던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주가. 그래서 승리를 할 때도 뭐든지 다 1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거의. 알짜네, 알짜. 그렇죠. 이제 상주가 조금 수비 밸런스는 좋지만 좀 공격에 공격 대해 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경기에 나왔는데 네. 6경기가 교체 출장이었거든요. 10경기 중에 6경기가 교체 출전이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문선민 선수가 주전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선민은 K리그 통틀어서 K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격 자원인데 그렇죠, 빠르고. 이 선수가 이제 수비 때문에 이제 잘 활용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아, 그런 어떤 전술적인 선택. 그렇죠. 예컨대 뭐 손흥민을 어떻게 윙백으로 뭐 저 역할을 주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느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선민의 공격력을 조금 활용하지 않는 것이 네. 상주에게는 좀 이제 다득점을 만들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잘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에드가도 에드가지만 저는 이제 뭐 황수민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쩌면 김대원 사람들 다 에드가만 약간 주목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황수민 선수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기도 하지만 중앙에서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는 패턴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다.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드필더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래서 저 황수민 선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김대원, 그러니까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 이때 김대원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김대원에게 슈팅 찬스도 많이 만들어지고 돌파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형성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아마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죠. 이제 수비수 끌고 나가면 다음 장면에 사이 공간 빠져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아, 거의 영상 같아요, 영상.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대구의 이 왼쪽 공격에서 중요한 패턴 중 하나였는데 이제 저 자리에 황순민이 안 나오고 이제 신창무나 김동진 선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선수들이 황순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이런 플레이들은 아직 잘 못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측면적으로 달려나가는 패턴이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한 풀백처럼 뭐 올라가는 윙백처럼 직선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45도 각도로 빠져서 수비를 달고 나온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는다. 그쵸. 덜 나온다. 그럴 때 이제 김대원 선수가 이전과는 좀 다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안으로 치고 들어갈 때 중앙 수비수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러네. 숫자 싸움에 조금 불리해지네. 그렇죠. 요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원 선수가 왼쪽에서 좀 많이 플레이 하다가도 오른쪽으로 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지난 경기는 아예 후반전에는 오른쪽에 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패스맵을 가져와 봤는데 오른쪽 왼쪽에는 아예 공격이 거의 없죠. 네네. 볼을 받고 했던 이제 그러네.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저 왼쪽 측면 공간이 지금 대구에 좀 큰 문제다. 근데 황수민 선수가 아직 부상 상태가 구단에서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전력을 약간 좀 감출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한두 경기는 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대구! 상주! 갈렸습니다. 네. 자, 요거 상주 대구로 전상주 우리 패너님은 대구로 갈렸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에드가가 복귀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왠지 얘기해요. 서울과 포항. 아, 이것도 네. 재밌겠다. 서울은 최근에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시즌 초반에는 이제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저 측면 지역에서 숫자 싸움도 많이 해주고 저기서 이제 김주성 같은 선수도 막 그쵸. 쭉 올라가고. 저기서 이제 상대팀이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새로운 공격 패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 대해 좀 실마리를 풀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비수들이 안 올라오니까 저 왼쪽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쵸. 근데 뭐 중앙에서 풀러갈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왼쪽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아, PA 밖에서의 슈팅. 그리고 오른쪽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슈팅. 아, 네네네네. 근데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지만 3이죠. 페널티 밖에서 슈팅이. 그러니까 중거리 많이 때렸다 이거. 중거리 많이 때렸다. 근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슈팅은 거의 뭐 꼴등입니다. 아, 만들어서 가까이에서 못 때리고. 그렇죠. 포항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 포항의 핵심은 일류첸코다. 그래서 이번 시즌 포항이 치렀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치렀고 어제 경기도 연장전까지 갔는데 풀타임을 치렀습니다. 좀 힘이 막판 되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류첸코가 좀 안 풀렸을 때 포항의 성적도 좋지가 않아요. 일류첸코가 이제 보통 경기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25개 이상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류첸코가 이제 좀 부진했던 경기, 좀 좋지 않았던 경기를 보면 이제 패스가 20개 이하였어요. 네네. 무조건. 볼 터치나 이런 걸 잘 관여를 못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일류첸코가 패스가 20개 이하였던 경기는 이제 거의 뭐 패죠. 전북, 서울, 울산 패배했었고 지난 경기도 사실 수원에게 거의 이제 패배할 뻔했던 경기니까. 네네. 그래서 저 일류첸코의 좀 영향력이 워낙 큰 만큼 일류첸코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는 것도 포항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시작합니다. 서울 포항 하나 둘 셋 포항. 울산 강원 이거 참고로 제가 현장 가서 중요합니다. 정말요? 네, 울산 내려가서 중요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 가장 빅 경기가 그럼요. 아닐까요? 네. 지금 K리그 안에서 가장 중원을 두텁게 만들고 경기를 풀어가는 그 팀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강원이 조금 주춤하다 싶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좀 한번 올라왔고 뭐 사실 울산은 뭐 가장 꾸준한 팀이고요. 네. 그래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청용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뭐 중원에 한 4명, 5명 선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특징이고 강원 같은 경우는 저 신광훈 선수가 중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중원 싸움을 해준다. 아무래도 중원에서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변수의 싸움이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신진호 선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일단 울산의 중원에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고명진, 뭐 이청용, 윤빛가람 이렇게 너무 좋죠.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네. 이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모여만 있으면 사실 네. 압박당하기 딱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진호 선수가 활동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이번 시즌 울산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신진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시선도 따라가고 움직임도 따라가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저렇게 다 따라가 버리니까 이때 이청용이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이청용의 좀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이제 울산의 이제 공격이 풀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중원 싸움에서 신진호가 중요하고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강원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럼요. 저 신강원 뒤를 계속 얻어맞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줬냐면 신강훈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풀백처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신강훈의 이제 플레이가 중앙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선택. 지난 경기 좀 효과를 봤으니까 측면으로 좀 풀어내서 상대 팀들이 신강훈이 중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렵다. 그 부분을 좀 바꿔서 꼬아서 이제 신강훈을 측면으로 뺄 것인가. 이제 신강훈 선수의 패스 위치인데 왼쪽에는 이제 부산전 지지난 경기죠. 와, 완전 다르네. 패스 위치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원래 앞에 경기에는 신광훈 선수가 약간 미드필더 쪽으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광주와의 경기 때는 그냥 풀백처럼 사이드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신강훈이 측면에 배치되어 있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3명 그대로 남겨져 있고 대신에 신강훈이 올라간 대신에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네. 요렇게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강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것이 이제 강원의 좀 포인트. 자, 하나 둘 셋. 울산! 자, 수원과 성남. 네. 수원과 성남은 네. 최근 수원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그리고 이제 염기훈이 없을 때 가장 잘해줬던 선수가 저는 박상혁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박상혁 선수가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 경기 장면을 보셔도 박상혁이 분명히 공격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는 저렇게 내려와서 커버해주고 그렇죠. 수비 라인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성남은 성남이 성적이 되게 안 좋다가 지난 경기 엄청난 실험을 했죠. 주전에서 뛰던 선수들 한 5-6명을 다 교체하고 그냥 싹 바꿨다고 보면 되죠. 그냥 사실 느낌상은. 그렇죠. 네. 심지어 전북 원정을 갔는데 전반전을 그냥 성남이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저 이제 수비 상황에서는 저렇게 라인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공격으로 시작이 되면 딱 시작하자마자 박태준 선수가 위로 올라가고 이재원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죠. 완전 숫자 싸움. 그러니까 가변 포메이션이네요. 수비할 때 공격할 때 포메이션 달리해가지고 수비할 땐 수비 숫자를, 공격할 땐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그렇죠. 네, 요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신영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박태준 선수랑 이재원 선수가 또 측면에서 들어오니까 신영민이 박태준 선수를 막을 때 이재원한테 공간이 나고 이재원을 막으면 박태준한테 공간이 나고. 이 장면은 진짜 딱 좋네요. 딱 그렇게 그쵸. 느껴지네요. 저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선수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어디를 커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쵸. 지난 경기 잘 됐으니까 이번 경기에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제 저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수원과 성남. 하나, 둘, 셋. 수원! 자, 이제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저희가 이야기할 인천과 전북.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길레르가 볼을 뿌려줄 때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뛰어나가주는 빠른 선수들을 네. 배치하는 것. 이것이 아무래도 인천의 경기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고. 그런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제 김호남도 부상이고 송시우는 퇴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무고사도 컨디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길레르가 패스를 받아서 너무 많다. 그쵸. 그래서 패스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되나? 누구한테 줘야 되나? 아무래도 뭐 지현학밖에 없을 텐데. 네, 아무래도 뭐 지현학 선수가 많이 뛰어주는 선수지만 그 아길레르가 볼을 받았을 때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 좀 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이제 후반전에 쿠니모토를 아예 측면 공격수로 쓰고 무릴로를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자유롭게 놔두는. 원래 무릴로를 약간 왼쪽 측면에 좀 많이 뒀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전술을 변화를 시켜주더라고요. 후반전에. 전반전에는 이제 쿠니모토가 정상대로 뛰고. 네. 근데 이렇게 사실 이런 전술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번 시즌 전북이 측면 공격수를 이제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좀 실패한 것을 좀 인정하는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사실 생각합니다. 쿠니모토가 사실 측면 공격수를 뛸 때 자기의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줄 수 있는 클래식한 윙어는 아니죠. 예, 사이드 쪽에서만 막 뛰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보경 선수도 그렇고 김보경 선수도 처음에는 측면에 막 배치를 해놨다가 안 되니까 또 중앙에서 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전북이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이 지난 경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쿠니모토가 측면에 빠져 있고, 아까 설명했던 네, 무릴로가 중앙에서 실사 플레이를 하고,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혹시 안 풀릴 때, 경기가 안 풀릴 때 저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렇게 쿠니모토를 측면으로 뺐을 때 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긴 지금 저 가운데 밀집돼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좀 빼가지고 사이드 쪽으로. 네.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을 이제 인천의 수비를 공략할 때 좀 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4개가 같네요. 뭐야, 하나 갈렸어? 야, 이거는 그냥 상주대구 경기에서 우리의 승부표가 이번에 걸리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같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전북! 이제 예능이 아니라 다큐로 가네. 서로 앉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 무조건 정배. 야, 이제는 뭐 역으로 가는 게 없어.